새 헛헛하다 뜻대로 될 일도 뜻밖의 닥친 일도 모두가 한바탕 꿈이로다. 천상선녀는 왜 눈물 흘리고 고스는 어찌 속세를 넘보는가. 붓끝 운명 쓰고 잠속에 인생을 규는이여 그대 이름은 성진이여 또는 양소유라 하더이다. 발대미녀 한 손에 쥐고 문무맨 관발 아래 두어도 허망다. 관세도 사랑도 모두 다 꿈이라. 이 세상 한바탕 꿈이로다. 깨고 나면 허공이요 지니고 나면 덫이라. 허이야 에헤이야. 그대는 무엇을 얻었는가. 하룻밤 꿈에서 천년을 살았더라. 이 이야기는 그런 한 사람의 꿈이라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친구들이죠. 저는 초나라 양치사 아들. 속세 이름은 양소유. 불가에선 성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저희는 팔선녀입니다. 저는 황제의 딸, 난양공주예요. 저는 낙양 출신이에요. 저는 유인입니다. 저는 하북에서 왔어요. 주빌수. 저는 양주 출신, 검객 심효연입니다. 저는 공정용왕의 딸, 백능파입니다. 자, 등장인물 소개는 이쯤 해두고 본격적인 구운몽 드라마 시작합니다. 구운몽상. 옛날 아주 먼 옛날 우리나라에 내로라 하는 명산 5곳이 있었으니 동쪽엔 동학태산, 서쪽엔 서학화산, 남쪽엔 남학형산, 북쪽엔 북학항산, 가운데는 중학숭산. 이 중에서 남학형산은 진짜 끝내주는 절경을 자랑했다는데요. 구이산이 바로 남쪽에, 동정호가 북쪽에, 소산강이 주위를 착 감싸고 있으니 그야말로 자연뷰 맛집이었던 거죠. 특히 축경, 자계, 천주, 성름, 연화 요 5봉우리는 완전 인싸업 인싸. 나무들은 빽빽하게 우거져 있고 구름이랑 안개가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게 날씨가 아주 쨍하지 않으면 그 비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진나라 시절에는 위부인이라는 선녀님이 옥황상제 스페셜 오더를 받고 선동이랑 옥녀들을 거느리고 와서 이 형산을 지켰다는데 워낙 신통방통한 일들이 많아서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였다네요. 그러다 당나라 때 육관대사라는 스님이 인도에서 건너와 연화봉에 꽂혀버립니다. 제자 5,600명 데리고 와서 절을 아주 그냥 으리으리하게 지어버렸으니 사람들이 육겨화상이라고도 불렀다네요. 이 육관대사가 대승불교 가르치면서 귀신 쫓고 다니니 사람들이 완전 존경하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라고 추앙했다는 썰. 그 많고 많은 제자 중에 성진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삼장경문 완전 마스터는 기본이고 머리 회전이 LTE급이라 육관대사가 아끼는 제자였다고. 심지어 자기가 입던 옷이랑 밥그릇까지 물려주려고 했을 정도. 어느 날
육관대사가 제자들 모아놓고 불법 강의를 하는데 동정용왕이 흰옷 입은 할아버지로 변신해서 강의를 듣고 있었음. 내가 늙고 아파서 절 문턱 넘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구먼. 내 제자 중에 누가 용왕님 댁에 가서 인사라도 제대로 하고 올 사람 없을까? 스승님, 제가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넬리케 깊은 손 들고 나섰습니다. 육관대사가 엄청 기뻐하면서 성진을 보냈는데 칠근 나무를 펄럭이면서 육환장을 짚고 동정호로 향했답니다. 성진이 떠나고 얼마 후 절 문지기가 육관대사에게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스님, 위부인께서 여다서녀를 보내셨는데 지금 문반 밖에 와 계십니다요. 육관대사가 어서 모셔오라고 했더니 팔선녀가 차례대로 들어와 인사하고는 위부인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대사님은 산 서쪽에 계시고 저희는 동쪽에 있어서 코앞인데도 워낙 바쁘다 보니 법회에 참석도 못하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녀를 보내 안부도 전하고 하늘꽃이랑 신선과일 그리고 칠고문금으로 소소한 정성을 표하려 합니다. 팔선녀들이 준비해온 과일이랑 보물을 육관대사에게 쫙 바치니 대사가 직접 받아서 시자에게 줬고 시자는 그걸 불전에 공양했습니다. 육관대사도 합장하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죠. 제가 무슨 복이 있다고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받겠습니까? 그러고는 큰 잔치를 열어서 탈선녀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돌려보냈습니다. 팔선녀가 절 문 밖으로 나와서 서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이나막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이 다 우리 구역인데 육한대사님이 자리 잡으신 후로는 동쪽, 서쪽 나뉘어서 연화봉 구경도 제대로 못했잖아. 1. 팔선녀, 오늘 완전 인스타 감성이야. 인생샷 각빛 팔선녀 중 한 명이 아이디어를 냅니다. 느스 위부인 마마님의 명령으로 여기 왔는데 이런 꿀 같은 기회 놓칠 수 없잖아. 날씨도 완전 봄이고 해 지려면 아직 멀었으니 저기 뷰 맛집인 정자에 올라가서 시 한 수 웃고 사진 찍어서 궁궐에 자랑하면 딱이겠는데 어때? 콜, 절. 완전 콜이죠. 그녀들은 손을 잡고 폭포를 향해 걸어갔어요. 물 흐르는 모습도 보고 졸졸 흐르는 물 따라 아래로 내려가 돌다리 위에서 쉬기로 했죠. 때는 바야흐로 춘삼월. 꽃들은 만개하고 구름과 안개는 몽환적인 분위기를 더하고 봄 새들의 노랫소리는 춘심을 자극하고 풍경은 발길을 붙잡으니 팔선녀, 오늘 아주 제대로 놀아보겠다는 신산입니다. 그녀들은 깔깔 웃으며 돌다리에 걸터앉아 경치를 감상했어요. 맑은 웃음소리는 물소리와 하모니를 이루고 그녀들의 아름다운 얼굴은 물에 비쳐 마치 그림 같아요. 마치 조선시대 미인도 장인이신 신윤복 선생님이 어머, 이건 꼭 그려야 해 할 정도였죠. 온갖 재밌는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어요. 한편 성진은 용왕을 만나기 위해 동정호에서 인어공주처럼 물결을 헤치며 수정궁으로 향했죠. 용왕은 완전 감동받아서 문무백관 거느리고 궁궐 문 앞에서 성진을 맞이했어요. 성진이 용왕에게 육관대사의 말씀을 전하자 용왕은 존경심을 표하며 성대한 잔치를 준비했어요. 신선들이 먹는 과일과 채소는 인간 세상의 음식과는 차원이 달랐답니다. 자, 성진도령. 이 술 맛은 어떠신가? 인간 세상 술하고는 완전 다를 텐데 내가 주는 정이라고 생각하고 한 잔 받으시게. 용왕이 잔을 들어 성진에게 무려 3잔이나 권했어요. 햄? 귀한 술 감사합니다. 혹시 술은 사람 정신을 흐리게 해서 불교에서는 완전 너 놓고 즈자 니은 건데 죄송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용왕이 엄청나게 권하자 성진은 어쩔 수 없이 석잔을 원샷 때리고 용왕에게 작별 인사를 한 후 연화봉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연화산 아래 도착하자 갑자기 취기가 확 올라온 거 있죠. 큰일 났다. 스승님께서 내 술 취한 모습을 보시면 아주 혼쭐이 나겠지. 그는 황급히 가사를 벗어 모래 위에 놓고 손으로 맑은 물을 떠서 세수했어요. 그때 어디선가 엄청나게 좋은 향기가 바람을 타고 솔솔 불어오는 거 있죠. 어라? 이 향기는 완전 고급진 향인데?
이 산속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는 옷깃을 여미고 다시 길을 찾아 올라갔어요. 바로 그때 팔선녀가 돌다리 위에 앉아 있었던 거죠. 나무 아미타불. 성진은 지팡이를 세우고 합장하며 정중하게 말했어요. 보살님들, 잠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연하 도량 육관대사의 제자인데 스승님의 명을 받아 용궁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은 다리 위에 보살님들께서 떡하니 앉아 계시니 제가 갈 길이 없지 뭡니까? 잠시만 비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모, 스님 안녕하세요. 팔선녀 중 한 명이 대답하며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저희는 남학 위부인 마마님의 시녀들인데 부인의 명을 받들어 연화도량 육관대사께 인사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잠깐 쉬고 있는 중입니다. 얘기에 이르기를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이라고 했으니 저희가 먼저 와서 앉아 있었으니 스님께서는 다른 길로 가시는 게 어떠신지요? 아니? 물이 너무 깊어서 다른 길이 없는데 저보고 어쩌라는 말씀이십니까? 옛날에 달마대사라는 분은 연꽃잎 하나 띄워서 바다를 막 슝슝 날아다니셨다던데? 스님께서 진짜 육관대사의 제자라면 당연히 신통한 도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즉, 그 정도 능력으로 이 재끄만 개울 하나 못 건너서 여자들이랑 길을 다투시는 겁니까? 아니 그게 시은모지에 팔선녀, 신나는 강릉 여행 계획의 착수. 용왕님 만취 사건으로 인상파가 된 성진. 팔선녀와의 험난한 돌다리 조. 과연 무슨 일이? 아가씨들 다들 억소리 나는 기프트 카드라도 있는 거요. 길 좀 비켜달라니까. 튕기기는. 에라 이 염주나 받으시오. 이거 한때 힙스터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108 염주인데 지금은 뭐 그냥 빈티지 아이템 정도 되겠네. 그래도 영롱하니 예쁘지 않소? 성진, 염주를 쿨하게 던지며 플렉스를 시전. 순간 복숭아꽃 가지가 마법처럼 변해버렸는데 웬걸? 니쌍의 다이아몬드가 뿅! 그 빛이 어찌나 강렬한지 눈뽕 주의. 향기는 미슐랭 레스토랑 향수 저리가라였다. 웬일이니? 육관대사 제자 클라스 보소. 셔! 득템 찬스에 광대 폭발. 다이아몬드 하나씩 손에 쥐고 인싸 포즈로 성진에게 아이 컨택. 그리고는 슝! 하고 하늘로 순삭해버렸다. 선녀, 쿨하게 사라지다. 성진, 혼돈의 카오스 상태. 인스타 필터를 풀 장착한 듯한 꿈같은 상황에 정신 못 차리고 썰을 풀었다.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용왕님이 자꾸 붙잡으셔서 폭탄주를 얼마나 돌리시던지 인싸력에 리스펙했습니다. 묵묵부다? 되고 방에 가서 반성문이 나서 네, 성진, 방에 돌아와 이불킥 예약. 팔선녀의 잔상이 자꾸만 떠오르고 망상, 폭발 직전. 인생 대체 뭘까? BTS 고데시 세계를 흔들거나 유느님처럼 국민 MC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린 그냥 미니멀 라이프 아니었던가? 에르메스 대신 승복 람보르기니 대신 나무 의자잖아. 사람 일도 없을 텐데. 밤은 깊어지고 망상은 풀 악셀을 밟았다. 성진, 뒤늦게 현타 제대로 맞았다. 아, 멘탈 나가리 됐네. 수행은 집중력 싸움인데 이러다 퇴물되는 거 아니야? 자, 성찰 중이던 성진. 갑자기 SOS 신호 발생? 성진 선배님, 지금 각입니다. 스승님께서 풀소집 명령 내리셨습니다. 성진, 심쿵하며 달려갔더니 스승님, 완전 분노 모드 잔차. 성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신발 벗어 던지고 냅다 엎드려 뻗쳐. 스승님, 맹세코 저는 이너선트 합니다. 지난 10년간 스승님께 충성을 다했는데 대체 무슨 빌런 짓들 했다고 그러십니까? 네 이남 용궁 가서 술 게임 한 것도 모자라서 팔선녀랑 선타? 그것도 돌다리 위에서. 게다가 스윙은 뒷전이고 세속의 미련 머리 박치기하며 오열. 스승님, 억울합니다. 용왕님이 원샷들 강요하셨고 팔선녀는 그냥 길막해서 비켜달라고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인간 망상은 잠깐 스쳐 지나간 해프닝이었을 뿐입니다. 죄가 있다면 종아리를 때려서 정신교육을 시켜주세요. 제발 저를 내치지 말아주세요. 술 취한 용왕 때문에 늦은 성진은 탈선녀와의 만남으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지만 세속에 대한 미련을 드러낸 죄로 육관대사에게 크게 혼나고 쫓겨날 위기에 처했어. 이야기는 점점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어. 스승님, 제가 12살의 부모님, 친척 다 버리고 스승님만 믿고 머리 깎았잖아요. 은혜도 갚고 돈아 닦으려고 했는데 저를 연화도량에서 내쫓으시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네 마음이 이미 콩밭에 가 있는데 여기서 수행은 무슨 수행? 미련 갖지 말고 와서 떠나거라. 나중에 정신 차리면 다시 올 날이 있을 거다. 육관대사가 목소리를 높여 무시무시한 황건 역사를 불렀어. 저 죄인을 당장 풍도로 압송해서 염라대왕께 넘겨라. 사사부님, 마압소사. 옛날에 아란존자도 술집 여자랑 잤지만 석가열애께서 눈 감아주셨잖아요. 제가 잘못은 했지만 아란존자에 비하면 애교 수준인데 란존자는 몸은 더럽혀도 마음은 굳건했지만 넌 잠깐 예쁜 여자 보고 정신줄 났잖아. 어딜 가면 아란존자. 결국 성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부처님과 육관대사께 작별 인사를 하고 동료들과도 아쉬운 이별을 해야 했어. 황건 역사를 따라 수만 리를 걸어 음혼관, 망향대를 지나 풍도에 도착했는데 어이, 잠깐. 쟤는 뭔 죄를 지었길래 끌려온 거야? 육관대사님의 특별 지시로 잡아왔습니다요. 지옥문이 열리고 황건 역사는 성진을 끌고 삼라전, 염라대왕 앞에 무릎을 꿇은 성진. 육관대사 그 양반이 왜 널 보냈는지 내 이미 다 알고 있다. 너는 원래 지장왕 보살님 향한의 이름이 올라 신통력으로 중생을 구할 인물인데 어쩌다 이 꼴이 됐느냐? 제가 철이 없어서 사부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저를 벌해주세요. 잠시 후 황건 역사가 죄인 8명을 더 끌고 왔는데 낯이 익었어. 자세히 보니 남악산 팔선녀였지 뭐야. 남악산의 그 아름다운 풍경을 놔두고 어쩌다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왔느냐? 저희가 위부인의 영을 받들어 육관대사님께 인사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성진 스님을 만나 몇 마디 나눴는데 그걸 빌미로 위부인께서 저희를 이렇게 염라대왕은 즉시 지장왕께 보고하고 사자 9맴을 시켜 성진과 팔선녀를 인간 세상으로 환생시키기로 결정했어.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각설. 생진이 사자들을 따라가는데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불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정신을 차리고 보니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잔잔한 물이 흐르는 마을에 도착해 있었지. 네. 사자가 성진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 마을로 들어갔어. 성진이 서성이며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엿들었는데 잠시 후 사자가 돌아와 성진의 손을 잡고 말했어. 여기는 당나라 회남도 수주라는 곳이고 저 집입이 바로 양처사의 집이요. 양처사는 당신의 아버지 건생의 어머니가 될 사람이요. 건생의 인연으로 성진이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양처사가 머리에 두건을 쓰고 학창의를 입은 채 화로에 약을 다리고 있었어. 세속의 미련을 덜이지 못한 성진은 육관대사에게 벌을 받아 염라대왕 앞에 끌려가고 팔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환생할 기회를 얻어 양처사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운명에 처해져 부인이 막 출산의 고통으로 신음하기 시작했어. 저승사자가 빨리 가자 하면서 등을 냈다 밀었지. 으악 살려줘. 으악. 성진은 그대로 땅바닥에 꽈당 정신이 혼미해지고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어. 목구멍에선 비명만 겨우 나왔지만 갓 태어난 아기 울음소리처럼 들렸지. 부인이 드디어 아들을 낳았어. 성진은 아직 연화봉에서 신선들과 놀던 기억이 생생했지만 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알아보게 되자 전생의 기억은 희미해져 갔지. 아이고, 예쁜 내 아들. 딱 보니 골격이 아주 맑고 빼어나.
틀림없이 하늘에서 귀한 원신산일 양처사는 아들의 이름을 소유, 자를 천리라고 지었어. 소유는 10살쯤 되니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고 눈은 마치 반짝이는 별 같았지. 아주 훌륭한 인물이 될 싹수가 보였어. 보잉, 사실 나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여. 복례산에서 온 신선인데 전생에 당신과 인연이 있어서 잠시 내려온 거여. 이제 아들도 태어났으니 나는 다시 복례산으로 돌아가야겠어. 당신은 말년의 부귀영화를 누릴 거여. 양처사는 말을 마치자 학을 타고 하늘로 숑 날아갔어. 마치 드라마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재벌 회장님 같았지. 양처사가 떠난 후 소유는 20살이 되었어. 얼굴은 백옥처럼 빛났고 글솜씨는 이태백, 글씨는 왕이집 뺨칠 정도였지. 지혜는 또 얼마나 뛰어난지 손자나 오기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였어. 어머니 들으니 이제 과거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아들 어머니 곁을 잠시 떠나 서울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아휴, 내 아들이 워낙 똑똑하니 멀리 떠나보내기 마음은 아프지만 과거에 급제해서 가문을 빛낼 수도 있겠지. 유 씨는 아들을 위해 아끼던 금비녀를 팔아 여비를 마련해줬어. 금비녀 하나면 지금 돈으로 한 200만 원은 나오려나? 소유는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나귀 한 마리와 어린 신비름꾼을 데리고 길을 떠났어. 길을 가다 보니 아름드리 수양버들이 늘어선 곳에 작은 누각이 하나 있었어. 알록달록 단청이 햇빛에 반짝이고 향긋한 꽃향기가 코를 간지럽혔지. 여기가 바로 화주 화음현이었어. 소유는 봄 기운에 마음이 설레어 버드나무 가지를 잡고 시 한 수를 읊었어. 버드나무 잎은 마치 빈 가지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누각에 드리워져 있네. 부디 이 버드나무를 정성껏 심어 가꿔주세요. 이 버드나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버드나무는 긴 가지는 비단 기둥에 늘어져 있네. 부탁이니 그대는 함부로 꺾지 마세요. 이 나무가 가장 다정하답니다. 올해의 목소리는 어찌나 맑고 청아한지 마치 수정이 깨지는 듯했어. 그때 누각 위에서 낮잠을 자던 아리따운 여인이 있었어. 맑은 시 읊는 소리에 잠이 깬 여인은 생각했지. 여인은 베개를 던져버리고 터튼을 살짝 걷어 젖힌 채 난간에 기대어 사방을 둘러봤어. 그러다 딱 소유와 눈이 마주친 거야. 여인의 눈은 초승달처럼 가늘고 예뻤고 얼굴은 윤기 나는 백옥 같았지. 헝클어진 머리카락이 뒷가에 살짝 드리워져 있었고 비스듬히 꽂은 옥비녀는 방금 낮잠에서 깬 듯한 분위기를 풍겼어. 어찌나 아름다운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지. 도련님, 저작거리에 있는 여관에 방을 잡아놨습니다. 저녁 식사도 준비됐으니 어서 가시지요. 여인은 부끄러운 듯 커튼을 다시 내리고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 소유는 홀로 누각 아래 서서 여인을 그리워하며 발만 봉동 굴렀지. 눈앞에 있는데도 천리나 떨어진 것처럼 느껴졌어. 어쩔 수 없이 서독을 따라 여관으로 돌아왔지만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 이 여인의 성은 진, 이름은 채봉이었어. 진 어사의 외동딸이었지.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 변변한 형제자매도 없이 아버지와 떨어져 홀로 지내고 있었는데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을 만난 거야. 소유의 훤칠한 외모와 뛰어난 재능에 넋을 잃고 말했지.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100년의 행복이 걸린 일인데 난 세속의 미련을 버리지 못한 성진은 탈선녀와 함께 인간 세상으로 환생하여 양처사의 아들 소유로 태어나고 과험현에서 아름다운 여인 채봉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돼. 채봉은 소유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로 결심하는데 옛날 탕문군이 사마상녀한테 먼저 대시했잖아. 내가 지금 처녀의 몸으로 먼저 고백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오빠의 집 주소나 연락처도 모르는데 나중에 아빠한테 말해서 소개팅이라도 부탁하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잖아. 나 칠모, 아이 편지 좀 전해줘. 객잔에 가서 아기 타고 양유사라는 시를 읊던 그 선비님을 찾아서 이 편지를 전해주고 내가 오빠한테 기대고 싶어 한다는 걸 알려줘. 아이고, 아가씨. 나중에 어사 영감님이 화내면서 물어보면 어쩌시려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세요. 그 선비님이 이미 여자친구가 있으면 어쩌시려고요? 잠깐만 생각해보고. 에이 설마 여자친구가 있어도 괜찮아. 첩으로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딱 보니까 아직 어린 것 같던데 여자친구가 없을 거야. 지모는 채봉의 편지를 들고 객잔으로 향했어. 그때 소유는 객잔 밖을 사성이며 시를 읊고 있었지. 양유사를 읊은 사람을 찾으신다고요? 제가 바로 그 시를 읊었는데 무슨 일? 여기서 말씀드릴 일은 아니니 객잔 안으로 들어가시죠. 난 유모를 객잔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초지종을 물었어. 양유사는 어디서 읊으셨습니까? 저는 그냥 지나가던 길인데 우연히 누각의 버드나무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샨소를 읊었을 뿐입니다. 그걸 왜 물어볼? 혹시 그때 누구 만나신 분 없으세요? 아, 그때 하늘에서 내려온 소녀 같은 분이 누각에 계셨는데 너무 아름다우셔서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바로 진출 어사대계 따님. 이 아가씨께서 총명하시고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잠깐 도련님을 보시고는 가내버리셨대요. 지금 어사 영감님께서는 서울에 가 계셔서 나중에 중매쟁이를 통해서 연락하려고 해도 도련님께서 떠나시면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 이렇게 늙은 유모를 보내서 사시는 곳과 성함 그리고 결혼 유무를 제 성은 양. 이름은 소유고 청나라 수주 사람이요. 아직 어려서 결혼은 안 했어. 어머니는 계시지만 홀리는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려야 할 문제고 결혼 여부는 지금 바로 결정할 수 있어. 유모는 기뻐하며 채봉의 편지를 소유에게 건넸어. 편지에는 양유사에 화답하는 시가 적혀 있었지. 그래야겐 보통 누각 앞에 버드나무를 심은 건 당신의 나귀를 메어두기 위해서입니다. 어찌 이 버드나무를 꺾어 채찍을 만들어 서울로 향하려 하시나요? 와, 옛날 왕라 200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소유는 즉시 답장을 써서 유모에게 전했어. 버드나무 가지 1000만 가닥. 가닥마다 내 마음이 맺혀 있어. 부디 달 밝은 밤에 만나 즐거운 사랑의 결실을 맺기를 바라오. 유모가 편지를 받아 품에 넣고 객잔 문을 나서려 하자 소유가 다시 불렀어. 낭자는 진나라 사람이고 저는 초나라 사람이니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식을 주고받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아무런 증표도 없으니 달빛 아래서 서로를 확인하고 굳게 약속하는 게 어때? 유모는 채봉에게 돌아가 소유의 말을 전했어. 건네 전에 만나는 건 좀 그렇지만 아가씨께서 도련님께 의지하고 싶어 하시니 어찌 약속을 어기겠어요. 하지만 밤에 만나면 헛소문이 날 수도 있고 영감님이 아시면 크게 혼날 테니 낮에 길에서 만나 약속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 그 피 빠져 비밀 데이트를 즐기며 미래를 약속하려 했지. 채봉아 씨, 정말이지 머리가 너무 비상하신 거 아니요? 완전 소유는 유모에게 감사의 표시로 용돈 두둑히 챙겨 보냈다. 팁은 한 5만 원 줬으려나? 맞아. 소유는 여간방에 누웠지만 채봉 생각에 잠이 안 와. 새벽 닭 울음소리만 기다리다 겨우 잠들 찰나. 쿵쿵쿵! 마치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천지가 진동하는 소리에 소유는 깜짝 놀라 뛰쳐나갔지. 나가보 이후 티난민들이 막 우왕좌왕 도망치고 있는 거야. 소유가 급하게 물어봤어. 저기요, 대체 무슨 일이에요? 소유는 완전 패닉 상태에 빠졌어. 서독을 불러 급하게 짐을 챙겨 피난길에 올랐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일단 남전산으로 향했어. 서둥을 재촉하며 산길을 오르던 소유는 주변 풍경을 둘러보다가 절벽 위에 초가집 몇 채가 구름에 가려져 있는 걸 발견했어. 어디선가 학 울음소리도 들려오고 저기 사람이 사는 곳이 있나 본데? 소유는 바위 틈새로 난 좁은 길을 따라 올라갔어. 초가집에 도착하니 한 도사가 평상에 기대 앉아 있다가 소유를 보고 반색하며 물었어. 혹시 피난 오신 분이십니까? 왠지 회남 양처사 어르신의 아드님 같소만. 도사님, 어찌 제가 바로 양처사의 아들 양소유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변변찮은 재주지만 과거 시험을 보려고 화엄 땅에 왔다가 난리를 만나 이렇게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사님께서 아버지 소식을 알고 계시다니 정말 하늘이 도우시는 것 같습니다. 하하, 네 아버지는
조금 전까지 자각봉에서 나와 바둑을 두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로 가셨는지 나도 모르겠네.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뽀얗고 머리카락도 하나도 안 샜으니 너무 걱정 말거라. 도사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뵙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자네 효심은 지극하지만 신선과 속세 사람은 인연이 닿기 어렵다네. 삼신사 10주? 그 드넓은 곳에서 네 아버지를 어찌 찾겠나?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고 여기서 머물면서 난리가 끝나기를 기다리게. 양소유는 눈물을 훔치고 자리에 앉았어. 그러자 도사가 갑자기 벽에 걸린 검은 골을 가리키며 물었지. 저 악기를 다룰 줄 아는가? 예, 어릴 적에 조금 배웠지만 제대로 스승님을 만나지 못해 깊이 있게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도사는 동자에게 검은 골을 가져오게 하여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네 목조를 가르쳤어. 그 소리는 맑고 청아해서 들어본 적 없는 신비로운 울림이었지. 도사가 먼저 연주하고 양소유가 따라 탔는데 도사가 아주 기특하게 여겼어. 그러더니 이번에는 옥퉁소 한 곡조를 불며 가르치니 양소유가 또 능숙하게 따라하는 거야. 야, 솜씨가 아주 훌륭하구먼. 자, 이 검은 고와 옥퉁소를 너에게 주마. 부디 잃어버리지 말거라. 훗날 쓸 일이 있을 게야. 감사합니다, 도사님. 절 받으십시오. 제가 도사님을 뵙게 된 것도 아버지의 인도하심 덕분이고 아버지의 친구분이시니 어찌 아버지와 다르겠습니까? 하하, 자네는 속세에서 누릴복이 많은 사람인데 아무리 발버둥쳐도 피할 수 없을 게야. 어찌 나 같은 늙은이를 따라 덧없이 늙어가려 하는가? 말년에는 돌아갈 곳이 있을 터이니 나와는 인연이 닿지 않을 것이네. 다시 한번 절 올립니다. 제가 화엄 땅의 진씨 댁 여자와 혼담이 오가고 있었는데 난리 때문에 급하게 피난 왔습니다. 이 혼사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자네의 혼사는 여러 곳에 있겠지만 진씨 댁과의 혼사는 어두운 밤과 같으니 아예 생각도 말거라. 양소유는 도사를 모시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어느덧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어. 반란 때문에 피신하던 소유는 남전산에서 도사를 만나 아버지 소식을 듣고 검은고랑 옥퉁소를 받았지만 제자가 되는 건 거절당하고 진씨댁이랑 혼사는 물 건너갈 거라는 예언을 듣게 돼. 새로운 챕터, 과거 시험, 엇갈린 운명. 이제 반란도 끝났고 과거 시험은 다음 봄으로 미뤄졌어. 네 어머니께서 밤낮으로 너 걱정하시니? 얼른 가봐라. 도사가 짐을 싸줬어. 양생은 감사 인사를 하고 검은고랑 퉁소를 챙겨 동네 어기로 나왔지. 근데 뒤돌아보니 그 집이랑 도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야. 처음에 들어갈 때는 꽃 피는 춘삼월이었는데 나올 때는 국화가 만발한 가을 8월인 거야. 양생은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도사랑 하룻밤 잤을 뿐인데 시간이 이렇게나 흐르다니. 세상 참 덧없다 덧없어. 양생은 나귀를 재촉해서 진 어사댁을 찾아갔는데 웬걸? 푸르렀던 버드나무는 사라지고 집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야. 양생은 망연자실하게 빈터에 서서 진 소저의 양류사를 읊조리며 소식을 물어보려 했지만 아무도 없었어. 어쩔 수 없이 근처 여관으로 가서 물었지. 혹시 진 어사댁 식구들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걸 아직 모르시는구려? 진 어사는 역적에 가담했다가 죽임을 당했고 그 댁 아가씨는 서울로 끌려갔다오.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궁궐 노비가 됐다는 말도 있는데 자세한 건 아무도 모르지. 남전산 도사님이 진낭자와 혼사는 어두운 밤 같다고 하셨는데 결국 진낭자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구나. 양생은 슬픔을 겨우 누르고 짐을 챙겨서 수주로 향했어. 새로운 챕터, 어머니와의 재회, 새로운 인연을 찾아서. 한편 양생이 떠난 후 유씨 부인은 서울이 혼란스럽다는 소식을 듣고 밤낮으로 아들 걱정만 했어. 그러다 문득 양생이 돌아오니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을 다시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끌어안고 울었지. 이 나이가 아직 네 나이 16이니 배필을 고야 할 텐데 휴명문 밖에 있는 자천관에 있디. 난 제주. 얼굴까지 너와 비슷성아. 유씨 부인은 편지를 써서 양생에게 줬어.
양생은 짐을 챙겨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서울로 떠났지. 새로운 챕터. 낙양에서 만난 기생잔치. 양생은 낙양에 도착했어. 낙양은 황제가 사는 수도답게 정말 화려했지. 양생은 번화한 풍경을 구경하고 싶어서 천진교에 갔어. 다리 밑으로 흐르는 강물은 동정호를 지나 천리 밖으로 흘러가고 다리 모습은 마치 황룡이 몸을 굽이치는 듯 웅장했어. 다리 옆에는 누각이 하나 있었는데 단청이 화려하고 난간이 층층이 놓여 있었지. 값비싼 안장을 얹은 말들이 좌우에 매여 있었고 누각안 비단 장막 너머로는 풍악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어. 양생은 누각 아래에 다가가서 물었지. 여기 무슨 잔치라도 열렸습니까? 양생은 그 말을 듣고 흥취가 동해서 말에서 내려 누각으로 올라갔어. 선비들은 아름다운 기생 수십 명을 옆에 끼고 좋은 자리에 앉아 신나게 떠들고 웃고 있었지. 그러다 양생의 깨끗한 용모와 늠름한 풍채를 보고 모두 일어나 읍하며 그를 맞이했어. 서로 인사를 나눈 후 노생이라는 선비가 양생에게 물었어. 양형의 행색을 보니 분명히 과거 시험을 보러 가시는 길인 듯합니다. 실은 제주는 변변치 않지만 구경이나 하러 가는 길입니다. 오늘 잔치는 그저 술만 마시고 노는 자리가 아니라 문장 실력을 겨루는 자리인 듯합니다. 저는 시골에서 온 변변찮은 사람이라 나이도 어리고 식견도 좁습니다. 선비들은 양생이 나이도 어리고 말도 겸손하게 하는 것을 보고 얕잡아보며 말했어. 그러면서 술잔을 돌리고 온갖 풍악을 크게 울렸어. 양생이 둘러보니 다른 기생들은 저마다 악기를 들고 흥겹게 연주했지만 유독 한 미인이 홀로 악기도 연주하지 않고 말도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 아름다운 얼굴과 얌전한 자태가 정말이지 국색이라고 칭할 만했지. 현재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미인이었어. 양생은 남전산에서 도사를 만나 아버지 소식을 듣고 검은고와 옥퉁소를 받았지만 진시댁과의 혼사는 물거품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들어요. 과거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낙양에서 기생들과 선비들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뛰어난 미모의 기생을 발견하죠. 양생은 정신이 홀린 듯 미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고 미인 또한 은근히 양생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었어요. 속으로 와. 진짜 예쁘다. 나한테 관심 있는 건가? 저기 계신 선비님들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혹시 저 책상 위에 놓인 글들이 모두 여러분께서 지으신 건가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훌륭한 글들을 한번 감상해도 될까요? 네, 선비들이 대답하기도 전에 미인이 재빨리 일어나 글들을 받들어 양생 앞에 놓았어요. 양생이 차례대로 훑어봤지만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글꾼은 없었죠. 속으로 책. 낙양이 인재가 많다더니 다 뻥이었잖아. 제 졸필로는 선비님들의 훌륭한 문장을 감히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시골 촌뜨기라 이렇게 수준 높은 글들을 직접 보니 정말 영광입니다. 선비들은 술에 잔뜩 취해 웃으며 말했어요. 제가 형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 이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대체 더 좋은 일이 뭔데요? 그때 왕생이라는 선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낙양은 예로부터 인재의 고장이라 이번 과거 시험 합격자 순위를 정하려고 하는데 말이야. 저기 앉아있는 개서머리라는 아가씨는 얼굴도 예쁘고 노래와 춤 실력도 뛰어날 뿐 아니라 그를 보는 안목이 아주 뛰어나거든. 서멀, 낭자가 딱 보면 누가 합격할지, 누가 떨어질지 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도 시를 지어서 계란과 하룻밤 예문음. 이미 여러 형님들께서 훌륭한 글을 지으셨을 텐데 제가 굳이 낄 필요가 있을까요? 아직 마음에 드는 글이 없어서 저 아가씨가 입을 열지 않는 걸 보니 뭔가 부끄러운 점이 있는 게 분명하구만. 저는 글재주도 변변찮고 게다가 외부인이라 형님들과 실력을 겨루는 건 좀 그렇습니다. 양성, 꽃모습은 여자 같아도 자네 안에 남자다운 기계가 없는 건 아니겠지? 혹시 글을 못 짓는 거라면 어쩔 수 없지만
재주가 있다면 왜 사양하는 건가? 양생은 처음 계랑을 봤을 때 시를 지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다른 선비들이 시기할까봐 망설였어요. 하지만 왕생의 말을 듣고 즉시 붓을 들어 순식간에 3장의 시를 써내려갔죠. 그 모습은 마치 돛단배가 바다를 가르듯 목마른 말이 물을 찾아 달려가듯 거침없었어요. 선비들은 양생의 시가 너무나 훌륭해서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본래 할 글은 여러 형님들께 먼저 보여드리는 것이 예의에 맞겠지만 오늘 이 자리의 심사위원은 바로 계랑 아가씨입니다. 제가 감히 평가를 늦출 수는 없겠죠. 양생은 곧바로 시를 계랑에게 건넸어요. 계랑은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옥쟁반 굴러가는 듯 낭낭한 목소리로 시를 읊었죠. 그 소리는 마치 외로운 학이 구름 속에서 울고 짝일은 봉황이 달밤에 우는 듯하여 그 어떤 악기로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였어요. 시는 이러했어요. 초객이 서쪽으로 유람하다 진나라 땅에 들어오니 낙양의 봄 술집에서 한 잔 기울이네. 달 속의 개수나무 누가 먼저 꺾을 것인가? 이 시대의 문장은 바로 나다. 여러 선비들은 처음에 양생을 얕잡아보고 글을 지으라고 했지만 이제는 양생의 글이 계랑의 마음에 든 것을 보고 푸이 죽어 계랑을 쳐다보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양생은 그들의 기색을 알아채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 형님들께서 저를 가엾게 여겨 이렇게 술도 함께 마셔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양생, 드디어 개서머를 꼬시는데 성공. 이제 둘 사이에 무슨 이야기가 오갈까? 양생에게 달려가며 잠깐만요. 알길 따라 쭉 가다 보면 분홍색 담벼락에 앵두꽃이 엄청 예쁘게 핀 집이 있을 거예요. 거기 제 집이니까 먼저 가 계세요. 제가 곧 따라갈게요. 고개를 끄덕이며 알았어. 양생이 떠나자 개서몰은 다시 누각으로 올라갔다. 저기 여러 선비님들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노래 한 곡으로 인연을 맺게 됐는데 어쩌면 좋죠. 그래도 사람이 신의가 있어야죠. 저 몸이 좀 안 좋아서 먼저 가볼게요. 여러분은 여기서 재밌게 노세요. 개서몰은 그렇게 인사하고 누각을 나섰다. 선비들은 속으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이미 먼저 개서몰과 약속한 것도 있고 차가운 태도에 눌려 아무 말도 못했다. 한편 양생은 객잔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해가 질 무렵 개서몰의 집을 찾아갔다. 개서몰은 이미 집에 도착해서 촛불을 켜고 양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양생이 앵두꽃 나무에 나귀를 메어두고 문을 두드렸다. 썸월 있어? 맨발로 뛰어나와 양생의 손을 잡으며 어머, 먼저 가셨다면서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주인이 손님을 기다려야 하는 거요. 손님이 주인을 기다려야 하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방으로 들어가 술잔을 기울이며 밤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마치 구음과 비가 만난 듯 꿈결 같은 밤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개서몰이 눈물을 글썽이며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저는 이미 도련님께 마음을 드렸으니 제 사정을 조금만 헤아려 주세요. 저는 원래 조 땅 사람인데 아버지가 그곳 해수로 계시다가 돌아가신 후 집안이 망했어요. 고향도 멀어서 장례를 치를 방법이 없었는데 나는 원래 가난해서 아내를 여럿 둘 형편이 안 돼요. 집에 가서 어머니께 말씀드려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도련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 천하에서 도련님만큼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번 과거 시험은 당연히 장원일 거고 내가 예전에 화엄 땅을 지나다가 진가의 여인을 봤는데 그 얼굴과 재주가 그대와 비슷했어. 하지만 불행하게도 죽었으니 어디 가서 다시 그런 현숙한 아내를 얻겠어? 그 여인은 진어사의 딸 채봉이에요. 진어사께서 낙양태수로 오셨을 때 제가 그 아가씨와 친하게 지냈어요. 그 아가씨 같은 얼굴과 재주는 정말 얻기 힘들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으니 잊으시고 다른 데서 예로부터 천하의 절세미인은 없다고 했는데 진 낭자와 개 낭자가 있으니
또 어디 가서 구하겠어? 도련님 말씀이 정말 우물 안개구리 같으시네요. 양생과 개서몰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어. 이제 개서몰이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네. 우리 하플 창가 말이야. 세안된 이모 여신이 있어. 강남의 만호견, 하북의 적경홍, 그리고 낙양의 개서머리지. 나는 뭐 이름만 겨우 올린 정도고 만호견이랑 적경홍은 진짜 넘사벽이야. 세상에 어찌 비주얼 끝판왕들이 없. 아니, 그 두 분이 감히 개서몰, 낭자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저뭉엔게 코킹노 원흥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모 손에 자랐어. 적경홍의 인생 스토리를 대충 말해줄게. 걔는 원래 평범한 집안 딸인데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고모 손에 자랐어. 10살 때부터 미모 포텐이 터져서 하북에서 얼굴 천재로 소문이 자자했지. 주변에서 억소리 나는 돈을 줘도 데려가려는 돈을 사람들이 야, 순매쟁이들 돌직구 장난 아니네. 그러자 경홍이가 시대의 음악 천재로 이름을 날리더시지. 괜찮고 음사벽 엄친아덕. 주공근 같은 사람이면 절도사 세컨드도 괜찮고. 적경홍 클라스 봐. 완전 레벨로가 다르네. 한 번은 경홍이랑 같이 상국사라는 절에 놀러 갔었는데 걔가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 우리 둘 다 진짜 운명 같은 상대를 만나면 서로 추천해서 같이 한 사람을 모시는 건 어때? 그렇게 인생 동반자로 백년해로 하는 거지. 나도 좋다고 했지. 근데 내가 먼저 인연을 만나버렸네. 문득 경홍이가 생각나지. 어떻게 하면 경홍이 얼굴 한번 보고 이 그리움을 달랠 수 있을까? 창가에 아무리 인싸들이 많아도 사대부 집안 금이야오기야 키운 교수들은 잘 모르잖아. 그걸 내 눈으로 봤을 때는 진채복 낭자만한 사람이 없을 뿐더러 장한 사람들이 다들 정사도의 딸이 유모도 뛰어나고 인성도 훌륭해서 최고라고 칭찬하더라.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름값 한다는 말이 있잖아. 아무쪼록 남친이신 도련님께서는 경성에 가셔서 두루 탐색해 보시길 바라요. 그러는 사이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날이 밝았어. 시간 순삭이네. 여기는 오래 머물 곳이 아니니 자기는 이제 가봐. 나중에 다시 만날 날이 있을 테니 나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마. 어제 그 여러 한량들이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눈물을 글썽이며 떠났어. 이야기는 잠시 멈추고 양생은 장안에 도착해서 숙소를 잡았어. 여기 사장님, 혹시 자천관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아, 그거 춘명문 밖에 있습니다요. 양생은 곧바로 고급 선물 세트를 준비해서 두련사를 찾아갔어. 두련사는 이미 60이 넘은 할머니였지. 양생이 들어가서 절하고 어머니 편지를 드리니 두련사가 편지를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 네 어머니와 헤어진 지 벌써 10년이 넘었구나. 그 후에 낳은 자식이 이티케 아까니 세월 참 빠르다. 나는 세상 화려함을 버리고 아싸로 살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십니다. 양생, 드디어 배우자를 찾아달라고 두련사에게 정식으로 SOS를 쳤다. 제가 나이가 16여 살인데 아직 작이 없어서 어머니께 효도도 못하고 있어요. 숙모님께서 제발 신경 좀 써주. 그렇게 말하고 두련사의 집을 나섰다. 시간은 흘러 과거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솔로 탈출은 요원했다. 양생은 다시 두련사를 찾아갔다. 어허? 자네도 왔는가? 마침 딱 맞는 혼처가 하나 있기는 한데 말이야. 신부들 아가씨의 얼굴이나 재주가 자네한테 딱 어울려. 콧대 높은 귀족 집안인데 대문부터가 아주 삐까번쩍하지. 집안 내력도 장난 아니야. 6대째 공신에 3대째 정승을 지낸 명문가라니까. 자네가 이번 과거에서 장원급제만 하면 혼담이 오갈 텐데. 그전에는 도대체 네 집 딸인데요. 춘명문 밖에 있는 정사도 대감댁 딸이야? 그 집 딸은 뭐랄까? 선녀 같다고 해야 하나?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정사도? 춘명문? 개서몰이 했던 말이 스쳐 지나가는 양생이었다.
숙모님께서 정씨 댁아가씨를 직접 보셨어요? 그럼 봤지? 정소저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 같아.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다니까. 제가 좀 어리석긴 하지만 이번 과거는 자신 있거든요. 근데 평생 마음에 둔 이상형이 있어서 그 아가씨를 직접 보지 못하면 결혼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제발 딱 한 번만이라도 그 아가씨의 얼굴 좀 보게 해주세요. 아니, 재상객달을 어떻게 보여줘? 자네, 지금 나 못 믿는 거지? 아니에요. 숙모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숙모님 눈에는 예뻐 보여도 제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공황이나 길이는 글자를 몰라도 상서로운 짐승인 줄 알아보고 촌구석 촌놈이라도 푸른 하늘과 밝은 해가 높은 줄 아는 법이야. 내가 아무리 눈이 침침해도 사람 보는 눈이 자네보다 못하겠어? 양생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아무리 생각해도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았다. 안 돼요.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의심을 풀 수가 없어요. 제발 어머니께서 숙모님께 부탁하신 뜻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아유, 죽는 건 쉬워도 정소저 얼굴 보기는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니까? 이걸 어쩌면 좋을까? 그러다 번뜩 두련사의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혹시 자네 악기 좀 다룰 줄 아나? 네, 작년에 어떤 도사님한테 곡 하나 배워서 칠 줄 압니다. 재상객들은 경기가 삼엄해서 아무나 들여보내주지 않아? 게다가 그 아가씨는 어찌나 얌전한지 규율에 어긋나는 행동은 절대 안 한다더군. 그림자조차 보기 힘들 거야. 요수가 하나 있긴 한데. 자네가 싫어할까봐 걱정이네. 양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두련사에게 넙죽 절을 했다. 정소저 얼굴만 볼 수 있다면 하늘이라도 날아오르고 불길 속이라도 뛰어들겠습니다. 무슨 일이든 시켜만 주세요. 정사도 대감이 요즘 늙고 병들어서 벼슬에서 물러나 집에서 풍류나 즐기고 있대. 의인 최 씨는 또 어찌나 검은고를 좋아하는지. 검은고 좀 친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딸이랑 같이 연주하면서 곡에 대해 토론한대. 특히 그 아가씨는 음감을 기가 막히게 잘 알아서 한 번만 들어도 음의 높낮이를 귀신같이 알아맞힌다더군. 아무 10월 금음날 정사도 대감의 생일. 매년 두련사는 절에 아이들을 보내 향초를 선물하며 장수를 빌었어. 이번엔 양생, 네가 여도사 코스프레하고 검은고 뜯는 거다. 그럼 걔네 집에서 어머 저 소리 뭐야? 난리 날 거고 부인이 널 부를 거야. 그럼 정소저 얼굴 보는 건 시간 문제지. 넌 진짜요? 아, 감사합니다. 역시 두련사님자. 드디어 디데이. 양생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여도사 변신 완료. 정사도 대감 댁에서 보낸 아이들이 향초를 들고 자청관에 도착했어. 두련사는 아이들을 삼청전으로 안내해서 향초를 불전에 공양하게 하고 아이들을 돌로 비내려는데 여도사 복장을 하고 검은고를 튕기며 둥둥. 아, 엊그제 초나라에서 온 어린 여관인데 황성 구경 왔다. 잠시 머물고 있대. 가끔 검은 꿀을 타는데 소리가 아주 죽여줘. 나는 막귀라 잘 모르지만 너희가 듣기에도 괜찮지? 그래, 너희를 위해서라면야. 부연사는 쿨하게 승낙하고 아이들을 보냈어. 양생은 부인의 호출을만 기다리며 초조하게 대기했지. 아이들이 돌아가 부인에게 보고했어. 오호, 한번 들어봐야겠는걸. 태부인은 즉시 아이들을 자청관으로 보내 두련사에게 여반에 보내달라고 부탁했어. 두연사님, 그 어린 여관이 검은고를 잘 탄다면서요. 부디 저에게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담으로 가서 양생에게 최 부인께서 너 보러 오셨다는데 어쩔래? 잠깐 가서 연주 좀 해주고 오는 거 어때? 제가 먼 시골 촌뜨기라 귀하신 분들 앞에 나서는 건 좀 그렇지만 스승님께서 부탁하시니 어쩔 수 없죠. 양생은 여도사 풀짝장으로 화관까지 쓰고 검은고를 안고 나왔어. 그 모습은 마치 위부인이나 사자연도 울고 갈 정도였다고 해. 가마를 타고 정대감 댁으로 향하는데 최 부인은 중당에 앉아 위엄을 뽐내고 있었지. 양생이 도착해서 예를 갖추자 최 부인이 시녀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라고 지시하며 말했어.
아이, 덕분에 신선의 음악을 다 듣게 되다니. 과연 여관을 괜히 천상선녀를 만난 듯 속세의 시름이 사라지는 저는 그저 초나라에 미천한 사람일 뿐 떠돌아다니다 오늘 부인을 뵙게 된 것은 하늘의 뜻인가 봅니다. 최 부인은 양생의 검은 고를 가져와 무릎에 놓고 쓰다듬으며 감탄했어. 이야, 이 나무 재질 진짜 대박인데. 이건 용문산에서 100년 넘게 자란 오동나무로 만든 거라 돈으로 따지면 한 1억쯤 줘야 살 수 있을걸요? 양생은 속으로 내래 지금 뭐 하는 짓이지? 정소져 보려고 이 고생을 이라 생각하며 초조해했어. 날은 점점 저물어 가는데 소저 얼굴은 코빼기도 안 보이니 덜안해진 양생은 최 부인에게 말을 걸었어. 제가 옛날 감성곡들은 좀 칠 줄 아는데 사실 누가 잘 치는지 못 치는지 그런 건 잘 몰라요. 근데 자천관에서 듣자 하니 정소저께서 음악 감상에 일가견이 있으시다고. 혹시 제가 한 곡 뜯어봐도 될까요? 소저님께 조언도 좀 구하고 싶은데 안에 계신다니 아쉽네요. 최 부인은 시녀를 시켜 즉시 소저를 불렀어. 잠시 후 소저가 비단 장막을 살짝 걷고 나와 부인 앞에 앉았어. 양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절하고 앉아 눈을 들어 소저를 바라봤지. 그 모습은 마치 붉은 안개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 같고 맑은 물 위에 피어난 연꽃 같았어. 양생은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지. 속마음, 가까이서 소저 얼굴 좀 봐야겠다. 양생은 다시 일어서서 최 부인에게 말을 걸었어. 구현사의 계략으로 여도사로 변신한 양생은 정사도 대감댁에서 검은고 연주를 하게 되고 최 부인의 초대로 드디어 정소저를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된다. 드디어 양생의 검은고 실력 감상 시간! 과연 정소저의 반임은? 제가 한 곡 뜯어볼까 하는데 소저께서 한 수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근데 여기가 좀 멀어서 제 연주 소리가 잘 안 들릴까봐 걱정입니다. 양생, 은근슬쩍 자리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수작. 최 부인이 눈치 빠르게 시녀를 시켜 자리를 옮겨준다. 자리를 잡은 양생, 검은고를 무릎에 놓고 조율을 시작한다. 드디어 첫 곡 연주 시작. 곡은 훌륭하네요. 예상의 곡 같은데요. 도인님의 솜씨는 신통하지만 왠지 야한 느낌이라 별로 듣고 싶진 않네요. 다른 곡은 없나요? 아니, 첫 곡부터 대짜라니. 양생, 다시 심기일전하여 두 번째 곡을 연주한다. 아이, 곡은 진우주의 옥수정하네요. 멸망할 나라의 음악이라 그런지 제 취향은 아니네요. 혹시 다른 곡은 없으신가요? 이번에도 젠장. 세 번째 곡 연주 시작. 이번엔 과연? 이건 채문이가 오랑캐에 잡혀가서 자식 생각하며 지은 곡이잖아요. 절개도 없는 노래. 듣기 별로네요. 아, 진짜 뭘 좋아하시는 거요? 네 번째 곡 도전. 이건 왕소군의 출세곡이네요. 오랑캐 노래는 딱 질색이라. 거의 음악 평론가 수준인데. 다섯 번째 곡 연주. 아이, 곡은 정말 오랜만에 듣네요. 도인님은 평범한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 해강의 광릉산이라는 곡인데 해강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려다 억울하게 모함당해서 분을 참지 못하고 지은 곡이죠. 후대에 전해줄 사람이 없을 텐데 도인님은 어디서 배우셨어요? 소저의 총명함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스승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생, 칭찬의 어깨 으습. 여섯 번째 곡 연주 시작. 이건 배가의 수선조군요. 도인님은 천년 후에 나타난 배가의 친구 같은 분이시네요. 일곱 번째 곡. 이건 공자님의 의란조입니다. 너무 훌륭해서 뭐라 이름 붙이기도 어렵네요. 아름다움의 극치입니다. 다른 곡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제가 듣기로는 9곡을 다 연주하면 하늘에서 신선이 내려온다고 하던데 이미 8곡이나 쳤으니. 양생, 마지막 곡에 모든 것을 건다. 양생이 마지막 곡을 연주하자 맑고 청량한 소리가 듣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점점 격렬해지는 연주. 봉황이요? 봉황이요? 정소저가 양생을 힐끗 돌아본다.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한 양생. 퍼져버린다. 여관, 아까 연주한 마지막 곡은 무슨 곡인가? 스승님께 배우긴 했는데 곡 이름은 잘 몰라서 소적게 여쭤보려고 했는데 안 오시네요. 최 부인이 시녀를 시켜 정소조를 불러보지만 소적께서 낮에 바람을 너무 많이 쐬어서 몸이 안 좋다고 하시네요. 아는 건가? 소적께서 편찮으시다니 오래 머물면 안 되겠네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생 엉겁결에 작별 인사를 한다. 최 부인이 비단을 상으로 주려 했지만 극구 사양하며 떠난다. 제가 천안 제주로 연주한 건데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양생 그렇게 정대감댁을 나선다. 한편 정소조는 방으로 돌아와 시녀에게 묻는다. 춘랑이, 병세는 좀 어때? 오늘은 잠깐 괜찮아지셔서 소적께서 검은 곳 하시는 소리 듣고 일어나 세수도 하셨어. 춘우는 정소자를 밤낮으로 모시는 시녀로 주인과 종 사이를 넘어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다. 며칠 후 정소저가 춘운의 방에 찾아와 말을 건넨다. 양생이 간신히 정소저의 마음을 얻었지만 정소저는 자신의 행동에 후회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에 검은고 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픈 몸을 이끌고 왔는데 그 연주자가 갑자기 가버리다니. 대체 왜지?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규율을 지키며 살아왔어. 10년 동안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고 낯선 사람과는 말도 섞지 않았지. 그런데 오늘 그 여관 때문에 평생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어. 이제 어떻게 너를 봐야 할지 모르겠어. 소적,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훌륭하다. 처음에는 너한테 혐하는 예상 외의 곡을 연주하더니 아무로 한 곡을 연주했어. 내가 정말 훌륭하다 그만해라라고 있는 네 명성을 듣고 정말 주라 장로가 탕문군을 유혹할 때 썼다는 공구를 예쁘장하지만 얼굴은 예쁘장하지만 어딘가 호탕한 기운이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여장하지만 어딘가 호탕한 놈이 느껴지는 거다고는 어제가 정말 소적, 그저 여관이 봉황곡을 연주했을 뿐인데 그걸 사마상녀의 봉황곡이라고 단정 짓고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옛날에 컵에 비친 활 그림자를 보고 병에 걸렸다는 사람처럼요. 게다가 그 여관은 얼굴도 잘생기고 풍채도 호탕하고 음악에도 능통하니 어쩌면 진짜 사마상녀일지도 모르잖아요. 설령 그자가 사마상녀라 할지라도 나는 절대 탕문군처럼 되지는 않을. 며칠 후 정소저가 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을 때 정대감이 기쁜 표정으로 과거 합격자 명단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인가요?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고 하니 직접 보시고 결정하세요. 정소저는 이 말을 듣고 부끄러움을 참지 못하고 곧장 방으로 돌아가 춘운에게 말했습니다. 전에 검은고를 탔던 그 여관이 초나라 출신이라고 했지. 회남은 초나라 땅과 가까워. 양장원이 분명히 아버지께 인사드리러 올 텐데 출랑이가 자세히 보고 나에게 알려줘. 저는 그 여관을 보지 못했는데 양 장원을 본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소적께서 직접 주렴 사이로 잠깐 보시는 게 어떠세요? 한판 욕을 당했는데 다시 볼 마음이 생기겠어? 한편 양소유는 과거에 잠원 급제하여 한림학사가 되었고 그의 명성은 온 세상에 퍼져나갔습니다. 명문가의 딸을 둔 집안에서 중매쟁이를 보내 혼인을 청탁하는 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생은 정사도와의 혼사를 염두에 두고 모든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얀한림이 정사도를 찾아 뵙기 위해 방문을 요청하자 정사도는 즉시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를 맞이했습니다. 얀한림은 머리에 개수나무 꽃을 꽂고 홍패와 한림 임명장을 들고 나타났고 꽃을 든 아이들과 악사들이 각양각색의 풍악을 울리며 정사도에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풍채는 아름다웠고 예의 바른 태도와 행동은 훌륭하여 정사도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춘운이 하녀들을 불러 물었습니다. 예전에 검은고를 탔던 그 여관이 잘생겼다고 하던데 양한님과 비교하면 어떻다냐? 그 여관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춘우는 그 말을 듣고 정소저의 눈썰미가 정확했음을 알았습니다. 양생이 과거에 수석으로 합격해서 양한림이 되자 정소저는 그가 예전에 만났던 여관과 동일 인물임을 알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양한림은 정사도에게 정식으로 결혼 요청을 하러 옵니다. 어르신, 과분한 말씀입니다. 제가 경성에 와서 아가씨의 아름다운 모습과 뛰어난 재능, 고결한 인품에 대해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넘볼 수 없는 높은 가문과 봉황과 까마귀처럼 현격한 인품 차이 때문에 엄두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받아주신다면 자늘 같은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정사도는 크게 기뻐하며 양한림에게 푸짐한 술상을 대접합니다. 마치 로또 1등 당첨된 기분이랄까요? 시간이 흘러 정사도의 부인이 딸인 소저를 불러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번에 장원 급제한 양한림은 모두가 칭찬하는 훌륭한 인물이야. 네 아버지가 이미 혼인을 허락했으니 우리는 이제 든든한 배경을 얻은 셈이지. 앞으로 걱정할 일이 없겠. 오미니, 그런데 하녀들 말로는 양한림이 예전에 검은고를 타던 여인과 동일 인물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그래, 맞아. 내가 그 여관을 무척 아껴서 다시 보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러지 못했지. 그런데 오늘 양한림을 보니 그 여관을 다시 보는 것 같아서 양한림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제게는 왠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분과 혼인하는 것은 좀 꺼려집니다. 아니, 네가 재상 집안의 교수이고 양한림은 지방 출신인데 무슨 찜찜함이 있다는 말이냐? 사실은 어머니께 말씀드리기 부끄러워서 숨기고 있었지만 오늘 양한림은 예전에 제가 만났던 검은고 타던 여인이 맞습니다. 그때 저는 그 사람의 감교한 꾀에 빠져 종일토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찌 찜찜함이 없겠습니까? 부인이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정사도가 양한림을 배웅하고 급히 들어와 소저를 불렀습니다. 이미 소저가 찜찜하게 생각하는 점을 정사도에게 전하자 정사도는 크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욕을 먹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제가 어리석어서 남에게 속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한스럽습니다. 며칠 후 부인이 양한림에게 저녁 반찬을 직접 준비하려 하자 소저가 말했습니다. 은민이 양한님이 화원에 머무는 동안 의복과 음식을 친히 챙기시는 것은 너무 힘드실 텐데 제가 대신 하고 싶지만 예법에 어긋나 망설여집니다. 이미 춘훈이 다 컸으니 춘훈을 화원에 보내 양한님을 시중들게 하는 것이 어떠신지요? 그러면 어머니의 수고를 덜 수 있을 것입니다. 춘훈이 워낙 재주가 뛰어나 못할 일은 없겠지만 춘훈의 미모와 재능은 너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지 않느냐. 섣불리 춘훈을 보냈다가 네 권한을 빼앗. 춘훈의 마음은 저와 함께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니 굳이 거절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춘훈을 먼저 보낸다고 해서 권한을 빼앗길까 걱정하시지만 양한님은 아직 어린 선비입니다. 지금은 재상댁 규방에 들어와 저를 아껴주지만 시간이 흐르면 변할 수도 있습니다. 훗날 승상부의 많은 녹봉으로 리우 기본한 이 사실을 알립니다. 심소저는 양생이 혼자 심심하게 지내는 것을 걱정했어요. 어느 날 소저가 춘훈을 불렀어요. 춘훈아, 어릴 적부터 자매처럼 지냈는데 나는 이제 양한님과 결혼을 약속했으니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가정을 이룰 때가 되었어. 혹시 마음에 든 사람은 있니? 소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요. 저는 소저를 따라 평생 소저 한 분만 모시고 싶습니다. 저를 버리지 마세요. 네 마음은 잘 안다. 그래서 상의할 일이 있는데 어떠니? 양한림이 예전에 검은고 연주로 처녀를 희롱한 일이 있었지. 그 수모를 씻어줄 사람은 너밖에 없어. 종남산 자각봉은 경치도 좋고 한적하니 네가 머물 작은 별채를 지어줄게. 그리고 사촌 오빠인 정식삼과 함께 그 수모를 갚을 기발한 계획을 세워보자.
춘우나. 소저의 말씀은 감사하지만 나중에 제가 무슨 낯으로 한린 나리를 뵙겠습니까? 군인은 장군의 명령에 따르는 법. 넌 왜 이렇게 한 입만 두려워하는 거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소저의 명을 어찌 거역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다. 한편 양한림은 가끔 술집에 가서 술도 마시고 기생 구경도 했어요. 어느 날 정십삼이 한림을 찾아왔죠. 그거 줬어. 마침 나도 가고 싶었어. 네. 그리하여 술과 안주를 챙겨 길을 떠났어요. 도착한 곳은 꽃과 풀이 만발하고 경치가 빼어난 곳이었죠. 그때 시냇물에 꽃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한림이 말했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무릉도원이 따로 없구려. 바로 그때 정십삼의 하인이 급하게 달려와 말했어요. 날이 큰일 났습니다. 낭자께서 병세가 위중하시다며 빨리 돌아오시라고 하십니다. 영십삼은 아쉬워하며 돌아갔고 양한림은 혼자 산길을 따라 올라갔어요. 그러다 물 위에 떠내려오는 나뭇잎 하나를 발견했는데 거기에 글씨가 적혀 있었죠. 나뭇잎에는 선방신선에게 운해패의 구름 밖에서 지지니 지시 알겠군 양랑이 오는구나 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림은 깜짝 놀라 말했죠. 이건 분명 신선의 글씨다. 양한림은 험한 바위 절벽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날은 어두워지고 달은 밝았지만 길은 험하고 의지할 곳이 없었죠. 그때 갑자기 푸른 옷을 입은 선동, 신선세계의 아이 나타나 시냇가 길을 쓸다가 한림을 보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어요. 양랑이 오셨음. 한림은 더욱 놀라 어린 선녀를 따라갔어요. 싱암 절벽 위에 정자가 있었는데 온갖 꽃들이 만발하고 앵무새, 공작새, 두견새 소리가 가득한 그야말로 선경, 신선세계였죠. 넋을 잃은 한림이 정자 안으로 들어가니 비단 장막과 공작 명품이 둘러쳐져 있고 촛불이 밝게 켜져 있었어요. 잠시 후 한 여인이 나와 한림에게 예를 울린 후 말했죠. 양랑께서는 어찌 이리 늦게 오셨습니까? 저는 속세 사람이라 신선과 혼인할 연분이 없는데 하님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희녀를 불러 말했어요. 양한림, 드디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났나 봅니다. 하지만 뭔가 쎄한 기운이 감도는데 과연 그의 선택은? 멀리까지 와주셨으니 차부터 한잔 하세요. 여동이라는 시녀가 냉큼 신선 과일 한 상 가득 차려오고 자하주라는 고급 술을 유리잔에 콸콸 따르는데 이 맛은 마치 백년산 로얄 살루트? 인간세상 술하고는 차원이 다르네. 선녀님께서는 어찌하여 하늘나라 럭셔리 라이프를 보이고 이런 깡촌에 혼자 살고 계십니까? 아이고 고고. 이날 생각하면 눈물 없이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가 원래 서운무가지만 인자식이 북한왕궁 파티에서 도련님께서 뒤듯해서 저를 꼬시는 바람에 옥황상제 폐하께서 해노하셨지 뭐예요. 저는 가벼운 재로 요산 속에 갇히게 된 거죠. 헐, 양한림! 알고 보니 전생에 클럽 광한 죽돌이었던 거? 선녀 꼬시다가 제대로 걸렸구만. 그랬군요. 양한림은 선녀의 손을 잡고 침소로 직행. 밤새도록 밀린 데이트를 즐겼다. 밖이 훤해지자 선녀가 아쉬운 이별을 고하는데 바이바이. 오늘이 제가 하늘로 돌아가는 날이라 선녀님들이 저 데리러 올 거예요. 도련님은 이제 가셔야 해요. 저를 잊지 않으신다면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겠죠. 선녀는 손수건에 이별시를 적어 양한림에게 건네고 양한림도 질세라 옷소매를 찢어 화답시를 썼다. 마치 싸이월드 갬성. 스선에 다리 치고 두견새가 슬피 우니 이제 우리는 구만리 장천 구름 너머로 영영 이별이겠네요. 시를 품에 안고 눈물을 글썽이며 재촉했다. 시간이 얼마 없으니 어서 가세요. 양한림은 선녀의 손을 잡고 눈물의 이별을 했다. 그 애틋한 모습이란 흡사 태양의 후예 마지막 회. 집에 돌아온 양한림은 자각봉의 꽃들, 선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밤잠을 설쳤다. 아,
그때 몰래 숨어서 선녀 떠나는 모습이라도 볼걸. 그렇게 며칠을 앓던 어느 날 정생이 양한림을 찾아왔다. Welcome. This is the book that covers social history with the previous text from the new podcast. See you whenever you want. Feel free to ask whenever you want. 그래, 좋지. 양한림은 선녀가 있던 곳이나 볼 겸 술과 안주를 챙겨 정생과 함께 길을 나섰다. 때는 바야흐로 녹음이 짙어가는 초여름. 술잔을 기울이던 중 길가에 낡은 무덤 하나가 눈에 띄었다. 아이고, 인생 무상. 사람 죽으면 다 저렇게 묻히는 것을. 그럽시다. 술이 아깝겠소? 두 사람은 제문을 짚고 술을 올리며 장렬왕의 넋을 위로했다. 그때 정생이 무덤가를 거닐다 비단 조각에 적힌 글을 발견했다. 양한림이 살펴보니 맙소사, 그건 바로 자각봉에서 선녀와 헤어질 때 주고받았던 이별시였다. 설마 그 미인이 선녀가 아니라 장렬왕의 홀령이었단 말인가? 양한림은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머리카락이 쭉 뼈었다. 정생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술을 따라 놓고 간절히 빌었다. 비록 저승과 이승은 다르지만 정은 같으니 부디 홀령을 다시 만나게 해주소서. 그리고는 황급히 정생을 데리고 자리를 떠났다. 양한림, 드디어 그토록 그리던 자각봉 선녀, 아니 이제는 그녀의 정체를 아니까 망자의 홀령을 다시 만났어. 자각봉? 아니 낭자.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고 다시 태어나 사람이 되는 건 다 같은 이치 아니겠어? 비록 다른 세계에 있지만 우리 인연을 어찌 잊을 수 있겠어? 양한림은 홀령의 허리를 끌어안고 방으로 들어갔어. 애틋한 마음은 예전보다 훨씬 더 깊어졌지. 밤새도록 사안을 나누고. 그럼 밤마다 만나는 걸로 하죠. 혼령은 대답 없이 꽃밭 속으로 사라졌어. 그 후로 정말 밤마다 둘을 만났지. 그러던 어느 날 정생이 두진인이라는 관상가를 데리고 화원에 왔어. 양반은 눈썹이 수려하고 눈꼬리가 귀 밑까지 뻗었으니 정승이 될 상이여. 귀푸른 구슬을 단 듯하니 명성이 온 세상에 떨칠 것이고 광대뼈는 얼굴에 가득하니 병권을 쥐고 만리 밖에서 제후에 봉해질 상이여. 하지만 한 가지 흠이 있어. 사람의 기륭화복은 다 정해져 있는 법이지요. 혹시 숨겨둔 첩을 가까이 하십니까? 그런 일 없습니다. 혹시 옛 무덤을 지나다 슬픈 마음이 든 적은? 없습니다. 꿈속에서 여인을 만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양한림이 대답하지 않자 두진인이 다시 입을 열었어. 암자없는 여기가 양반의 몸에 붙었어. 며칠 지나지 않아 병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손 쓸 수 없게 될 것이오. 진인의 말씀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장렬왕과 저는 서로 깊이 사랑하고 있어. 어찌 절을 해야겠어? 옛날 초나라 양왕도 무산 선녀와 함께 잠자리를 했고 유춘이라는 사람도 귀신과 교접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뭘 그리 의심하시오? 사람이 오래 살고 일찍 죽는 것은 다 하늘이 정한 것이고 제 관상이랑엔 장렬왕의 혼이 그럼 마음대로 하시오. 두진이는 혀를 끌끌 차며 가버렸어. 양한림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밤에 일어나 향을 피우고 장렬왕을 기다렸지. 그때 창밖에서 슬픈 목소리가 들려왔어. 어찌 들어오지 못하는 거요? 양한림이 머리를 만져보니 정말 귀신을 쫓는 부적이 붙어 있었어. 이런 젠장 누가 감히? 양한림은 부적을 찢어버리고 장렬왕을 잡으려 했지만 장렬왕은 울면서 담을 넘어 사라졌어. 양한림은 잡을 수 없었지. 텅 빈 방에 홀로 남은 양한림은 잠도 이루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 당연히 병이 들어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지. 마치 한 달 월급 200만 원으로 생활하는 자취생처럼 초췌해져 버린 거야. 양한림은 자각봉 홀령과의 사랑을 이어가지만 관상가 두진인의 등장으로 위기를 맞고 결국 홀령은 떠나가고 양한림은 깊은 슬픔에 빠져 몸져 눕게 된다. 시간이 흘러 사도 부처가 큰 파티를 열고 양한림을 초대했다. 양랑, 양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 무슨 일 있었어? 아, 그게
술을 좀 많이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그냥 술병인 것 같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어떤 여자랑 밤마다 같이 지낸다던데. 정말인가? 아니에요, 장인 어른. 제 집은 철통 보안이라 누가 쉽게 들어오겠어요? 사실 저에게 좀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양한림은 자초지종을 털어놓았다. 사도 부처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나도 젊었을 때 부적 좀 써봤지. 귀신을 대낮에 불러오는 기술도 있다네. 자네를 위해 그 미인을 불러서 마음을 달래줘야겠어. 장인 어른께서 아무리 대단한 도수를 가지셨다 해도 귀신을 어떻게 대낮에 부르시겠어요? 절 놀리시는. 이 파리채로 병풍을 툭 쳤다. 장녀랑 거기 있느냐? 그러자 한 미인이 웃음을 머금고 병풍 뒤에서 나왔다. 양알림은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다. 그녀는 다름 아닌 장녀랑이었다. 저 여인이 귀신인가요? 사람인가요? 귀신이라면 어떻게 대낮에 나타날 수 있죠? 아이 아가씨는 가씨고 이름은 춘훈이라 한다. 자네가 혼자 적적하게 지내는 게 안쓰러워서 춘훈이를 보내 위로해 주려고 불렀지. 위로는 무슨, 이건 그냥 저를 놀리시는 거잖아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세요? 시간이 흘러 양한림은 고향에 돌아가 대부인을 모셔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려 했다. 하지만 그때 토본, 티베트이라는 오랑캐들이 쳐들어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하북 지역은 연나라, 위나라, 조나라로 나뉘어 서로 싸우기 바빴다. 천자는 크게 분노하며 조정 대신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다. 일날 무제는 조서를 내려 남월왕을 항복시켰습니다. 폐하께서도 조서를 내려 천자의 위엄을 보여주십시오. 좋은 생각이다. 천자는 즉시 양한림에게 조서를 쓰게 하여 세 나라에 보냈다. 조왕과 위왕은 즉시 항복하고 비단 1000필, 지금 돈으로 약 2억 원을 바쳤지만 연왕은 땅도 넓고 군사도 강하다는 이유로 항복하지 않았다. 산 왕께서 10만 대군을 동원해도 항복시키지 못했던 나라들은 그대는 짧은 글로 두 나라나 항복시키고 천자의 위엄을 만리 밖까지 떨쳤으니 정말 훌륭하고. 천자는 비단 2000필, 약 4억 원과 말 50필을 상으로 내렸다. 모두 폐하의 덕분입니다. 서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연왕이 항복하지 않는 것은 나라의 수치이니 제게 칼 한 자루만 주시면 연나라에 가서 연왕을 설득하고 듣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오겠습니다. 장하도다. 좋다. 천자는 기뻐하며 병부, 군사동원 명령서를 내렸다. 양한림은 천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사도에게 작별 인사를 하러 갔다. 아이고, 양랑이 이제 겨우 16인데 만리 밖으로 떠나다니. 늙은이에게 불행이 닥쳤구려. 늙고 병들어 조정일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상소라도 올려서 자네를 말리고 싶네. 장인 어른 너무 걱정 마세요. 연나라는 소단의 고기 구멍투개미와 같아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요거, 주만치요. 양한림, 그는 귀신과의 로맨스가 주진 때문에 강제 종료된 후 슬픔에 잠겨 있었어. 하지만 사도 부처님의 위로인지 놀림인지 모를 격려 덕분에 간신히 멘탈을 회복했지. 외교관으로서의 능력도 만렙이라 두 나라를 말빨로 굴복시키고 마지막으로 연나라를 설득하기 위해 전쟁터, 아니 외교 협상장으로 떠나게 돼. 내 싸위 덕분에 남은 인생 편안하게 보낼 줄 알았는데 이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곳으로 떠난다니 너무 슬프구먼. 부디 빨리 성공해서 돌아오게나. 한림이 화원에서 짐을 챙겨 떠나려는데 춘훈이가 달려와 소매를 붙잡고 눈물을 글썽거렸어. 도련님이 한림원에 계실 때도 밤에 잠 못 이루셨는데 이제 만리 타양에 가시면 누가 도련님을 보살펴 드릴까요? 밤새도록 올까봐 걱정이에요. 나라를 위해 일하는 대장부가 어찌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이겠어? 출랑은 쓸데없이 슬퍼하며 꽃 같은 얼굴 망치지 말고 아시 잘 모시면서 내가 공세워서 금배지 달고 돌아오게 기다리셔. 지금 물가로 따지면 그렇게 말하며 한림은 비장하게 떠날 채비를 마쳤어. 그는 낙양 땅을 지나가는데 16살 소년의 나이에 옥으로 만든 지휘봉과 병부,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 임명장 같은 거를 차고 비단옷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한 모습이었지. 낙양태수와 하남 부윤, 하남 도지사 정도 되려나? 이 직접 나와 길을 안내하며 맞이하니 그 광채가 아주 눈이 부셨어. 한림은 하인 서동을 시켜 개선모를 찾아보라고 했어. 그랬더니 서멀은 깨병을 부리면서 깊은 산속으로 잠적한 지 오래라고 하네. 아쉽구만. 익시. 한림은 섭섭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객관, 지금의 호텔에 들어가 촛불만 친구 삼아 밤을 지새웠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벽에 글을 남기고 떠났지. 연나라에 도착하니 그곳 사람들은 촌구석에 처박혀 살아서 황제의 위험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대. 그런데 한림의 행차를 보고는 완전 겁먹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군사들을 대접하고 뇌물을 바쳤지. 연나라에 도착하니 그곳 사람들은 촌구석에 처박혀 살아서 황제의 위험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대. 연나라에 도착하니 그곳 사람들은 촌구석에 처박혀 살아서 황제의 위험 같은 건 구경도 못 해봤대. 그런데 한림의 행차를 보고는 완전 겁먹어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군사들을 대접하고 뇌물을 바쳤지. 한림이 연왕을 만나 황제의 위엄을 팍 보여주니 연왕은 바로 땅에 엎드려 항복하고 황금 1만 양, 지금 돈으로 20억은 될 듯? 과 명마 100피를 바쳤어. 하지만 한림은 단칼에 거절하고 떠났지. 천단 땅에 이르렀을 때 어린 선비 하나가 말 한 피를 타고 행차를 피해 길가에 서 있었어. 한림이 자세히 보니 얼굴은 반악, 중국 역사상 최고의 미남을 닮았고 풍채와 행동거지가 예사롭지 않았지. 그래서 한림은 그를 객관으로 불러서 말했어. 내가 온 세상을 돌아다녀 봤지만 그대 같은 인재는 처음 보는구려. 성함이 무엇이오? 저는 하북 출신으로 성운적. 이름은 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늘 세상일에 대해 논할 현명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대를 만나다니 정말 기쁘오. 저는 시골에 묻혀 살아서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만 상공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면 평생의 소원이겠습니다. 이 한림은 접생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어. 그러다가 낙양의 객관에 도착했는데 개서머리 높은 누각 위에서 한림의 행차를 기다리고 있었어. 한림에게 달려와 절을 하고 자리에 앉으니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눈물을 글썽거렸지. 도련님과 헤어진 후 깊은 산속에 숨어 살면서 도련님이 과거에 급제해서 한림 벼슬을 받으셨다는 소식만 겨우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옥차를 들고 지나가시는 줄은 몰랐지 뭐예요. 연나라를 항복받고 화려한 가마를 앞세워 돌아오시는 모습에 천천초목이 다 정사도 그대와 혼인을 약속했지만 아직 예식을 치르지는 못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날이 저물어서 하인 서동이 와서 말했어. 도련님께서 적생을 현명한 사람이라고 칭찬하시더니 지금 서멀 낭자의 손을 잡고 희롱하고 있습니다. 적생은 원래 어진 사람이라 그럴 리가 없고 서멀 역시 나에게 진심이니 다른 마음이 있을 리 없어. 네가 잘못 본 것이겠지. 서동은 억울했지만 물러갔다가 한참 후에 다시 와서 말했어. 도련님께서 제 말을 믿지 않으시니 다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원컨대 도련님께서 직접 가서 보십시오. 한림은 난간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봤어.
그랬더니 정말로 적생이 서멀의 손을 잡고 희롱하고 있는 거야. 한림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고 다가갔지. 그러자 적생은 갑자기 한림을 보고 깜짝 놀라 도망가 버리고 서멀도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는 상황이었어. 한림이 입을 열었어. 신과의 썸은 강제 종료. 양한림, 외교관으로 초고속 승진해서 개선 장군처럼 돌아왔다 이거지. 연나라 완전 꼬리 내리게 만들고. 근데 새로운 인재 적생을 만나서 기뻐했는데 개서멀 때문에 일이 꼬여버렸어. 적생, 뭔가 수상해. 사무엘아, 너 혹시 그 적생이랑 엄청 친했어? 아이고, 나리. 제가 적생의 누이 동생이랑 의점에 맺은 건 맞는데. 그냥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나 물어본 것 뿐이에요. 그걸 보시고 오해하시다니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널 뭘 믿지 못하겠어. 괜히 엄한 사람 잡을 뻔했네. 그렇게 서멀이랑 하룻밤을 보냈는데 다음날 아침 웬걸? 서멀이 촛불 켜고 화장하는 모습이 뭔가 이상해. 분명 서멀이 맞는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저는 하북에서 왔어요. 이름은 적경홍이고 서멀 언니랑 의잠에 맺은 사이죠. 서멀 언니가 아파서 저보고 대신 딸이 모시라고 해서 어쩔 수 없.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멀이 문을 활짝 열고 나타났어. 날이 새 식구 맞으신 거 축하드려요. 제가 전에 하북에 적경홍이라고 괜찮은 아이라고 추천드렸잖아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듣던 것보다 훨씬 낫구만. 어제 적생이라는 애가 여동생이 있다고 하더니 그 말이 맞나 보네. 얼굴이 완전 똑같잖아. 저는 여동생 없는데요. 사실 제가 적생이에요. 아니, 잠깐만. 홍랑, 당신 왜 남자 옷을 입고 나를 속이는 거요? 저는 원래 연나라 왕궁에서 일했어요. 재주나 외모는 평범하지만 평생 훌륭한 분을 모시는 게 소원이었죠. 저번에 연왕이 나리 모시고 잔치할 때 제가 몰래 나리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궁궐에서의 화려한 생활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리 곁에 있고 싶었지만 궁궐 밖으로 나갈 방법이 없어서 양한림은 서멀에게 적경홍을 잘 달래주라고 부탁했어. 나리, 부인 얻으시면 저희도 뵐 날이 있겠죠?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세요. 한편 양한림이 연나라에서 받아온 항복 문서랑 조공 물품들을 수도로 가져가자 황제가 엄청 기뻐했어. 양한림이 드디어 돌아오는구나. 황제는 신하들을 보내서 양한림을 맞이하고 상도 엄청 많이 주고 예부상서라는 높은 덫을까지 줬어. 양한림은 황은에 감사하고 정사도 집에 가서 아버지께 인사드렸지. 아버지는 너무 기뻐하셨어. 양한림은 화원에 가서 춘훈에게 소저, 즉 정경패의 안부를 물었어. 어느 날 양한림이 한림원에서 난간에 기대서 시 읊으면서 달 구경하는데 갑자기 피리 소리가 들려오는 거야. 알소리 어디서 나는 거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달 밝고 바람 좋은 날에 가끔 들려요. 양한림이 자기 배곡 피리를 꺼내서 한 곡조 뽑았는데 웬걸? 맑은 소리가 하늘까지 울려 퍼지면서 오색 구름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청학이랑 백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춤을 추는 거야. 그때 황태우한테 아들 둘이랑 딸 하나가 있었는데 큰아들은 황제고 둘째 아들은 월왕, 딸은 난양공주였어. 난양공주가 태어날 때 선녀가 명주를 가져와서 팔에 두르더니 공주가 뿅 하고 나타났대. 옥처럼 예쁜 얼굴에 난초 같은 분위기는 인간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똑똑한 머리랑 멋진 통체는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 같았지. 태우가 공주를 엄청 아꼈는데 서역에서 배곡 피리를 선물 받았지만 아무도 소리를 못 내는 거야.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억 정도 하는 필인데 말이지. 귀신과의 빡셌던 썸은 이제 옛날 이야기. 외교관으로 복귀한 양한림, 그의 눈에 띈 뉴페이스 적생. 하지만 개서멀 때문에 마음이 복잡했는데 알고 보니 적생은 적경홍이라는 여자였고 그녀의 순정에 감동해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지. 임금님은 양한림이 가져온 항복문서랑 조공품에 완전 감동해서 벼슬을 팍팍 올려줬어. 아버지께 인사도 드리고 이제 화원에서 정경. 새로운 이야기 시작! 궁궐에서는 난양공주님의 썰이 한창이었어.
어느 날 밤 공주님이 꿈에서 친선 누나한테 퉁소 레슨을 받았대. 꿈에서 깨자마자 퉁소를 불었는데 세상에 이런 청아한 소리가 없었다는 거야. 임금님과 왕대비 마마는 완전 뿅 가셔서 매일 밤 가을 밝은 밤에 퉁소를 불게 하셨지. 그때마다 청악이 내려와 춤을 췄다니까. 우리 난영이 크면 진짜 신상 같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야 할 텐데. 그런데 어느 날 밤 공주님의 퉁소 소리에 맞춰 춤추던 학이 갑자기 한림원으로 날아간 거야. 궁궐 사람들이 이 소식을 임금님께 전했고 임금님은 무릎을 탁 쳤지. 양소요. 걔야말로 난양이랑 천생연분이다. 임금님은 바로 왕대비 마마께 달려가서 말씀드렸어. 엄마마. 예부상사 양소유가 난양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제주랑 얼굴도 신하들 중에서 제일 뛰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리 소와 혼사 때문에 밤낮으로 걱정했는데 양소유라니. 역시 하늘이 점찍거든 우리 소와 배필이로구나. 당장 양상서를 불러서 얼굴 좀 봐야겠다. 어렵지 않습니다. 어마마마. 양상서를 별채에 불러서 문학 토론을 시키고 어마마대기의 주렴 뒤에서 몰래 보시면 됩니다. 오호,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참고로 난양 공주님의 이름은 소화인데 퉁소에 소화라고 새겨져 있어서 그렇게 불렀대. 임술년 가을 완산에서 책이 나왔다고 합니다.